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릴 수 있게 가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장 올해 연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나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조금 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두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수사 기간은 지금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 최상병 특검은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입법으로 더 쓸 수 있게 된 30일을 다 채우면 지난 6월에 가장 빨리 수사에 나선 내란 특검팀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또 7월 초에 수사를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은 연말까지 수사가 가능합니다. 애초 수사 기간이 한 달 짧은 최상병 특검의 경우 11월 말까지 수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검사와 공무원도 더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의 경우 지금보다 특검보 2명을 비롯해 검사 30명과 공무원 60명을 더 둘 수 있어서 최대 297명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267명까지 둘 수 있는 내란 특검은 검사 10명과 공무원 4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돼서 300명 이상 수사에 동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105명 규모인 해병특검은 검사와 특별수사관, 공무원을 합쳐 40명을 더 둘 수 있습니다. 개정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자가 자수를 하거나 또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는 증언, 제보 등을 했을 때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과 또 재판 중계를 허용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순직 해병특검의 경우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할 때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추가됐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수용자를 염두에 둔 입법입니다. 개정안은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다만 내란 사건의 재판 중계 조항은 부칙에 따라 공포 한 달 뒤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 관련 각종 청탁을 지시한 거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오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임예진 기자. 네, 특검이 한 총재 신병을 확보했군요. 네, 서울 광화문.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법원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총재는 구속 심사 최후 진술에서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협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같은 날 구속심사를 받은 한 총재 최측근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한 총재 구속으로 특검 수사도 탄력이 붙겠군요. 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포함해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교 일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 양쪽으로 현금과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고 교단 관련 사업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진 않았지만 특검은 재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교 자금이 지역 조직을 통해 국민의힘 시도당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된 만큼 앞으로 관련 수사는 더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한 총재의 구속 소식에 통일교 측은 향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 오늘 특검에 다시 소환된다고요? 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 권성동 의원을 이곳 광화문 사무실로 소환합니다. 지난 16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오늘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추가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오늘 오전 10시쯤 구속 뒤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건희 씨에게 총청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목적으로 그림을 준 것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적용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해서 특정 경제범죄법상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지만 특검은 수수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법리를 전경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모레인 오는 25일 김건희 씨를 기소 이후 처음으로 불러 이후환 화백 그림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문이 오는 26일 오전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문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신문을 함께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로 예정된 공판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소환장을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일정 몇 시로 예정돼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공판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지난 10일 특검이 이를 청구한 뒤로 13일 만입니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머무르며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와 달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한 전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의 상황과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표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계속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는데 한 전 대표가 협조하지 않자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올 걸로 보이죠? 네, 한동훈 전 대표는 SNS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고 법원의 소환장도 2차례 받지 않았습니다. 특검 쪽에 별다른 회신이 없었던 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잡힌 기일에 아직 변동은 없어서 예정된 시간에 시작은 될 거로 보이고 특검도 일단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지휘를 따른다는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불출석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결론 내릴 거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특검은 어제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특별 송달을 요청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거듭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만큼 법원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오늘 주요 관련자들 4명을 줄줄이 부른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처음 이뤄지는 피의자 조사인데 특검은 같은 시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 증언 혐의에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내일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관봉권이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다며 증거 가치를 알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내팽개친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여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두고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의 사망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출석 시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거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사법부 수장을 국회에 부르는 건 초유의 일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나 소통 없이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 주도로 추진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먼저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해서 만 하루 만에 뚝딱 추진됐다고 그 내막을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급하게 내린 배경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정에 맞춰서 한덕수의 정치 행보들이 달라지고 마치 대법원의 판결을 미리 알고서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보여졌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면서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 관련해서 공개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요.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임위의 결정을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는데 난감한 기류도 읽힙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상임위 차원의 압박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추후 지도부와 논의 상황에 따라 톤 다운,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법사위원도 고발까지야 가겠느냐며 사법부가 아닌 조희대 개인에 대한 압박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수위 조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청문회 계획서 채택에도 불참했는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지 대법원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갑작스레 청문회를 열려는 건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비밀리에 만났다는 등 가짜 뉴스를 유포한 데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이 유튜브에서 흘러나온 녹취를 마치 별도 제보를 받은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수작을 부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란 지적도 나왔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 대행 체제로 만들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꼬인 전국 난맥상에 법사위 상황이 연일 기름을 붓고 있는데 여야 원내 지도부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도 2+2 회동을 추진합니다.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인데요.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어제에 이어 사실상 빈손 회동에 그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의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오늘 선고 공판은 몇 시에 열립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원 총괄본부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박순관 대표는 공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최고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은 배터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지난 2020년 5월 사업 시작 이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하게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용 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앞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파견 근로자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 측은 법리적으로 검토해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20명이 파견 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개월에서 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내려졌던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 20여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잦은 비로 강릉시 주상수원 저수율이 평년의 80%대까지 회복했는데요. 강릉시는 돌발 가뭄에 대한 장단기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강릉 가뭄 재난 사태가 공식 해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릉시에 내려졌던 이 가뭄 재난 사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해서 전면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 23일 만입니다. 강릉시와 강원도의 해제 건의가 있었고요. 행정안전부가 빠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소방청 국가소방동원령도 함께 해제가 됐고 20일 넘게 이어진 살수차 운반 급수도 중단됐습니다. 1시간쯤 전쯤에 이 강릉시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재난사태 해제 공식 선언과 함께 여러 후속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해서 75% 제한급수 정책은 전면 해제하고요. 대체 수원 확보와 생활용수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나 농촌용수 개발로 누수율을 줄이고 정수장 증설이나 지하 저류댐 건설 그리고 하수 처리수를 다시 이용하는 방법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수원 저수율 회복 덕분일 텐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몇 차례 이어진 비로 저수율은 현재 62%대입니다. 평년의 85% 수준인데 약 140일,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는 강릉 지역에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게다가 내일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11% 저수율로 도시 전체 단수를 걱정했는데 금세 차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강릉 지역에 물을 담아두는 그릇 용량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릉시가 빠르게 재난사태 해제를 건의한 이유는 물론 저수율 회복이 가장 크지만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강릉은 대표적인 동해안 관광도시이자 자영업 비율이 높은 도시죠. 열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일단 수영장이나 화장실 등 폐쇄했던 그 공공체육시설을 다시 열기로 했고요. 강릉 커피축제 등 취소했던 축제나 행사는 이번 주 내리는 비를 보고 다음 주에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릉 지역 대형 호텔 수영장이나 사우나 등도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3,490대로 올라서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주 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장중 8만 6천 원 가까이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현재 코스피 상황 전해주시죠.
네, 장 초반 장중 최고가를 기록한 뒤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세는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480대로 출발해 단숨에 3,495 근처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500선까지 뚫는 것 아닌가 기대가 컸지만 그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줄어 3,470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개인이 순매수에 동참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오르고 있고 기관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85,9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정규장 이전 대체거래소 거래에서는 91,0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최근 10만 원대로 목표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6만 원대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엔비디아와 애플 영향에 모두 사상 최고치로 끝나면서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77까지 올랐다가 866까지 내려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를, 개인 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날 1,400원 선까지 접근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1,390원대 초중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SK텔레콤 요금 인하 효과로 생산자 물가가 석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1% 내린 120.12로 집계됐습니다.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지난달 통신요금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26.2% 하락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하락분이 생산자 물가를 0.24%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요금 인하가 없었으면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9% 상승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카오톡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접목하며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이프 카카오 2025를 열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사용자는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채팅 상단 탭만 누르면 별도의 앱을 열지 않고도 바로 챗 GPT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에이전트는 대화 내용을 바로 챗 GPT에서 물어보거나 이미지 업로드와 생성 등 구체적인 기능까지 사용하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전체 지급 대상자의 14%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하루 동안 639만 6천여 명이 소비 쿠폰을 신청해 6,396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대상자 중 18.57%가 신청해 가장 높았고 제주가 12.29%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급 종류별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한 신청자가 461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를 만납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과 그리어 대표 면담을 위해 오늘 오후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때 미국의 일본과 한국이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첫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는데요. 내일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미국 뉴욕에서 강진원 기자입니다. 전날 한국을 떠난 공군 1호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현지 시각으로 22일 늦은 오전 뉴욕 JFK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뉴욕 도심으로 이동해 빽빽한 미국 방문 첫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 AI와 재생에너지 관련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블랙록은 현재 운용 자산만 1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1경 7천조 원에 달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을 계기로 정부와 블랙록은 한국의 AI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MOU를 맺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자본의 투자가 검토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상하원 의원단과 재미동포들을 잇따라 만나선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등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는 190여 개 국가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합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 등 정부의 외교 정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접근법을 거듭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2일 미국 뉴욕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킴 하원 의원 등은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의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힘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정치 검찰과 검찰 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개혁을 위한 안정적 국정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국정 운영과 계획의 필수적인 법안들도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개혁만 생각하며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정부 여당께 고합니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재명 정권의 임기가 다하는 그날 대한민국의 분열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는 정말 국회부터 나서서 자제하고 협치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는 협치해야 할 시간이다. 자제를 좀 요청했는데 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날 통과시키겠죠? 일단은 자제와 협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여당으로서 국가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협치와 국민 통합이 기반이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야당의 지금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여당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야당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발전, 국가의 발전, 어떤 공동체의 가치 형성 이런 걸 위해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갈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국민들에게는 허탈감과 무력감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송원석 원내대표도 저런 좋은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거의 결과입니다. 예. 선거가 왜 지난번에서 패배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원인들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태로 가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물론 여당도 지금 이렇게 여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선거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당 모두 정치를 좀 챙겨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시간만 늦추고 어떻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도 늦춰야죠. 시간이라도. 그 외에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예. 단순히 이것은 시간을 늦추는 것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사실상 입법 독재가 어떤 식의 독수조항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이 국민의 민생에 어떤 식의 악영향을 미칠지 이것을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땠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간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무슨 합의를 했느냐? 특검법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해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더니만 그에 대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한 적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찢어버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투톱 간, 그러니까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할랭 기류까지 흐르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회동을 영수 회담을 통해 가지고 협치하라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야당이 깬 게 아니고 여당이 깨버린 건 아닙니까? 그런 예.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로서는 회초리를 야당에 들 것이 아니고 여당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여전히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 보고 어떻게 보면 78년 된 검찰을 없애버리고 정부 조직법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재정 경제 기능을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부처 개편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경제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헌법과 법률,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입법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대국민 직접 호소 전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민들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에 대구 장외투쟁을 나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도 지금 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식이 자기들만의 방식이라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의 방식은요, 지지층, 특히 강성 지지층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를 향해서 차분히 득점을 해나가고 결국 정당의 목적, 정치의 목적이 선거 승리라고 본다면 그리고 선거 승리를 해야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전투만 하고 전쟁은 지겠다라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 자, 계속해서 홈런만 치려고 합니다. 타석에 들어가서 야구를 볼 때 우리가 타자들이 전부 다 홈런만 치려고 해서 삼진 아웃을 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루를 해가지고 출루를 하면 4번 출루를 하면 5번째부터는 득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 출루를 하면 4번째부터는 득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치를 홈런을 한 방으로 모든 걸 엎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정치를 자꾸 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예. 우리 야구에서도 머니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선거를 향해서 득점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은 이전 선거 결과로
세대결 내지는 힘대결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전투만 하고 전쟁은 지겠다는 거다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이번 주 서울 집회까지 이어질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장동혁 그 당 대표 체제 하에서는 단일 대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4선 이상 중진 모임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또 당권을 가지고 싸웠던 이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의 어떤 회동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그 지난주 있었던 이 동대구역 장외 집회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손연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지금 최고위원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부선이 동대구까지 왔고, 이제는 그 다음은 대전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동대구역의 열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그 9월달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장내 투쟁과 장외 투쟁을 한꺼번에 두 바퀴로 이끌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른바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비교적 소수파 같은 경우에는 장외 투쟁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내에서 투쟁을 했는데 지금 필리버스터조차도 민주당이 저리가 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직접 나가서 호소할 수 있는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단일 대우를 해서 먼저 어떻게 보면은 자유우파 나아가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50% 못 넘었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과 또 그 개혁신당을 합치면은 오히려 더 많은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장외 투쟁을 통해서 먼저 중도 우파까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 전략이 잘못되면은 그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집토끼를 결집하는 전략을 하기 위해서 대구로부터 이와 같은 그 장외 투쟁을 했기 때문에 대전을 거쳐서 서울까지 아마 이와 같은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 장외 투쟁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거리로 나선 동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 센 특검 법안을 지금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특검의 기간과 인력이 더 늘어나는 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자꾸 뭐랄까요? 내부적인 동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방식이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들 귀를 잡는다, 그 다음에 눈을 잡는다 하면 두려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방식이요,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지난 선거 이후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반성과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없이 계속 가면 민주당은 국민들이 저렇게 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표를 주겠어? 라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게 계속 방식을 좀 돌아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주당도 지금 실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득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성으로 밀고 가는 것이 지지층에게 박수를 받겠죠. 그리고 본인들의 공천은 받겠죠. 그럼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를 저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박수치는 중도층은 없습니다. 전국 선거는 계속 말하지만 중도 5%가 결정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는 정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양 당에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선거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금 이런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지방선거를 넘어 2028년에 있는 총선까지도 겨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미 지금 있는 이른바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올 11월 정도까지 아닙니까? 근데 구속 기소를 하고 나면은 1심 구속 사건은 통상 길다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럼 6개월 하면 어떻게 되죠? 11월 달에 구속 기소 다 해놓으면은 플러스 그에 다 6개월 할 경우에는 내년 5월 달 6월 3일이 지방선거인데 관련해서 6월 달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되도록 이번 3특검을 디자인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는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서 더 길게 늘린다. 그것은 오히려 6월 3일은 지금 있는 특검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그것을 연장시킴으로써 내년에 그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 이후도 이와 같은 그 전국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마치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100대 국제 과정 중에 1호 과제를 이른바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들이 쓰는 강한 칼로 이 그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야당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속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시즌 2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검찰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정치 탄압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본인이 임명하고 사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기소를 한 이후에 본인들이 만든 재판부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도 그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점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리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적폐청산 시즌 2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의혹을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어제 여권이 주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가 입법청문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장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사법 파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를 통해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바로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하는 해산정당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대법원장 한 명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들 모두를 단두대에 올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권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 입법 폭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십시오. 저희가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죠.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도 계획을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을 해야 되겠죠. 4인이 회동했냐, 2인이 회동했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5월 1일 날 정말 초유의 이런 대법원 전원 판결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와 논의된 건 아니고 법사위에서 좀 밀어붙인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을 좀 돌아보셔야 된다고 여러 번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돌아보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는요, 좀 전에 나왔던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리고 차기로 사실상 공공연하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이성윤 체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검찰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윤석열을 다시 살아나게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추미애 위원장의 이런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쪽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법 독립의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은 상당합니다. 제발 좀 차분하게 국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좀 걸음이 빠르다고 국민을 버리고 가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올지도 의문인데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할 테면 해봐라, 이런 반응일 겁니다. 아마 많은 국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많은 중도층조차도 민주당의 그와 같은 것은 해도 넘어가고 나가도 넘어갔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청문회는 저는 이 청문회를
추미애 청문회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했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와 협의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의 법사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문회는 이른바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사건 어떻게 됐죠? 당시 추미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되는 어떤 그 대선 과정에서 댓글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특검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고구마 줄기 찾아갔더니만 누가 구속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민주당 출신 경남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경인선이 어떠니 산채가 어떠니 하면서 거기에서 댓글 공작했던 사람이 국민의힘 쪽이 아니고 민주당인 것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이번 사안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른바 열린공감TV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권에 경도된 그런 유튜버가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상 자작극이다 아니면 AI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적 고려로 사과는 있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미애 청문회까지 한다? 그러면 추미애 청문회를 하고 나서 실체적 진실이 뭐가 밝혀질 것이냐. 만약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부승찬 의원 그리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 문제 제기한 열린공감TV가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빼놓고 어떻게 현직 대법관 4명과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까? 예.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에 뒤에 구린 것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후폭풍은 오히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드루킹 사건처럼 마치 이것이 민주당 쪽에 후폭풍이 열어붙여서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가능성 오히려 좀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날카로우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왜 국민의힘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는 그렇게 날카로운 분석을 안 하실까 참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열린공감TV 이 유튜버에 따르면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전에 처음으로 연락해서 제보의 출처를 물어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처음 이제 녹취가 나왔던 게 올해 5월이에요. 10일 정도. 예. 근데 지금 5일 전에서야 지금 팩트 체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권력과 권한이 많은 사람은요. 입증 책임이 훨씬 큰 겁니다. 입증 책임이 없이 막 이야기를 하면은 공론회장이 부서지고 공론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갈등은 더 격화되는 거죠. 사회적 신뢰는 사라지고 사회의 우리의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권한과 권력이 있는 고위공직자가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서도 좀 입증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여야가 또 싸우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국민의힘이 조금 뭐랄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당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싸우니까 나중에 남는 거는 싸우는 모습뿐이 국민에게는 안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에게는 민주당대로의 아쉬움이 있지만 국민의힘의 모습도 아쉬운 것은 또 똑같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법원 행사에서 세종대왕을 빗대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어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이를 두고는 지금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그렇죠. 전 어쨌든 좀 아쉬운 것은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좀 섭섭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 위치에서 지금 이 시기에 저런 얘기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를 조금 생각해 보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저는 저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 법은요,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법을 강자를 위해서 만든다면 법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왜? 정글에서도 강자가 항상 이기잖아요. 그러면 정글 상태로 그냥 놔둬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동물의 세계, 정글의 세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토대로 예측 가능성을 약자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규범적 토대를 또 만들어주는 거고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다면 권력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보지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정치권과 맞서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얘기를 했을 때의 파장을 좀 더 고려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자 김상일 평론가님은 틀린 말은 없다라고 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오만한 궤변이다라고 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끝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반헌법적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헌법에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를 그 전에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헌법을 파괴하는 질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 도둑이 재발전이냐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어제 얘기했는 것 중에 민주당에 민이 들어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가 들어갔습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그 포럼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세종 인터내셔널 주디셜 컨퍼런스라고 해서 세종 국제 사법 회의인 겁니다.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법에 관해서 그때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기 초기에 세법 국민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를 국민들이 그 1년에 어떤 그 풍흉에 따라서 9단계로 나눠서 정말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법 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많이 거둬들이는 왕권 강화를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살기 좋게 하는 그런 세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들고 왜 이것이 세종대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발끈하죠?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재정관리권을 대통령 직할로 가지고 오는 것이고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검찰권을 뺏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관할할 수 있는 행안부 밑에 넣는 것. 이게 바로 조선시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왕권 강화 정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발절인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발이 절이든 아니든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원장이시면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라는 걸 스스로 돌아볼 수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이런 갈등 상황인데 이것이 낳을 파장, 정치적인 메시지,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의 가능성을 생각을 못 하셨을까? 그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어제 있었던 법사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가 조용한 날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제는 현직 검사들이 대거 출석해 여당 의원과 격한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연어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초밥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하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나요?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그 세 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책임하고 변호인으로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감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감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까는 네,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오다는 위치에 전현희 이게 그런 의원님의 신문 자리입니까?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박상용 검사. 지금 대북송금 사건 수사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로 허위 자백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참석했던 사람이 이제는 수사했던 검사를 취조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라고 하면은 질문할 수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피의자의 변호사였던 박균택 전 검사장 출신 변호사님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제는 국회에 와서 수사했던 검사를 취조하는 것은 이른바 공정성이란 취지에서 스스로 재척 깊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 지금 담당하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때 국회의원님 본인이 변호사로서 왔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변호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기소가 됐고 관련된 기소됐던 사람이 징역 7년 6개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잘하시죠 라는 모욕을 사실상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그것에 분에 못 이겨서 소리를 지르는 저런 모습을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도 선을 지켜라. 나와서 질문하려고 하면 정중히 존중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목소리 지르고 그럴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와 같은 것이 혁명군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혁명 대상에 대해서 지금 취조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국민 앞에 오만하게 비친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말씀해주신 지금 박균택 의원관의 설전도 관심이었는데요. 박상영 검사가 당시 변호를 잘했다면 지금 뭐 법원의 현출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말해서 지금 박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장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장이 있고 의원님의 주장이 있지만 그 주장이 재판정에서 결론을 내는 각자의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는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변호를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한쪽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재척 내지는 깊이 를 했을 때, 회피를 했을 때 오히려 청문회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훨씬 높여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네. 저는 저런 질의와 공방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에는 좀 감점 요인이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증인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될까요? 좀 질타만 이어지고 정작 답변 좀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대법원의 유죄 확정된 판결을 지금 와서 정치적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사실상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유죄 확정된 판결에 아랫동을 흔들려고 하는 그 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청문회가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담당해서 불러왔던 사람을 위증으로 고소 고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앞에서 불러서 면박 주고 화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 본인 지지층의 어떤 공분을 해소하는 장으로 하는 것은 검사들이 뭐 본인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한테 배당이 됐기 때문에 했을 뿐인 것입니다. 예. 지난번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화영 지사가 무슨 연어회야 한 조각하고 소주로 그걸로 해서 사실 구워 삶아서 이재명 그 경기지사한테 불리한 진술을 얻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그런 그 연어 한 조각에 넘어갔는 이화영 지사를 질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서 알고 봤더니만 그와 같은 그 얘기를 했는 것이 무슨 구워 삶아서 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화영 지사가 지금 우리 여기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그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어떻게 보면 국정원에 했고, 국정원에서 나오는 서류를 봤더니만 지금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했는 것과 딱 일치하는 증거가 나왔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줄줄 자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해서 이제 검찰이 증거로 법원에 내는 순간 이화영 지사의 부인이 나와가지고 막 목소리를 지르고, 그때에 나오지 않았던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이거 증거 동의 못해 하면서 나가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이뤄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전후 맥락을 다 보고도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대북 쌍방울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7년 6개월의 엄청난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검사를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묻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면책시키려고 하는 시도입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가 감찰을 착수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청문회는 그 법무부의 감찰 때문에 만들어진 청문회인 것 같아요. 예, 감찰이 있으니까 그 회유의 정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과 권력과 입증 책임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본다면 감찰 결과가 나온 후에 청문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감찰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이 청문회에 대한 판단도 감찰 결과에 따라 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박상용 검사에 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좀 없었는데, 최재현 검사는요 진짜 저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오만하고 뻔뻔하고 건방지기까지 한 태도와 답변으로 저렇게 일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저런 것들이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야당도 같이 질타를 해주면 참 야당이 박수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만약에 저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질타를 안 하고 만약에 옹호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민주당만 비판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저는 중도층의 박수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법사위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대목이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퇴장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윤석열 오빠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인 것이죠. 사실은 공적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인 업무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체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저스티스라고 봅니다. 대법관을. 대법관 자체가 정의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허위의 사실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공화국에서 법치주의에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적 문제 제기하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그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의사봉 들고 있다는 이유로 그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이 한 3년 정도 선후배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한테 얘기하듯이 여동생이 오빠 편 든다는 식으로 해서 갑자기 윤석열 오빠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적 일을 갑자기 개인적인 일로 치환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국회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을 지금 간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이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한학자 총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 총재 구속이 됐는데요.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지금 통일교 신자들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1차로 대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1만 명 정도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향후 수사의 핵심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분리, 다시 말해서 그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예. 굉장히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념이나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면은요, 근본주의나 원리주의로 흐르고, 그렇게 되면은 인권이나 모든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시되고 말살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건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당연히 그 칼끝은 이것이 정말 조직적인 종교에서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냐,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는가.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라든가 뭐 이런 그 선거에 임했던 후보,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감사도 하고 스스로 좀 문제를 좀 밝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반발을 하면 예. 저는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저희 민주당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할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드릴 수밖에 또 없는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이 수상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뭐 본인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금 한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어땠습니까?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3특검을 해놨더니만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특검 나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정화 의원은 본인한테 지금 특검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 가장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어떻게 보면 당사에 500만 명이 다 되는 그런 당원 명부가 지금 탈탈 털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박정화 의원이 법조인입니까? 판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야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야당이 아닌 여당으로 지금 그 포문을 향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야당의 포문을 지금 제대로 열고 있지 못한 게 되잖아요. 저렇게 예, 말씀하시면. 저는 박정화 의원의 저런 얘기가 오히려 국민의힘의 중도층이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조금이라도 보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지금 민주당 제대로 된 포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질책으로 들려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특검의 수사 결과 기다려보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직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의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가 수십 분 동안 제자리에 멈춰 있었는데 일부 탑승객들은 제대로 된 안내 방송조차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퇴근길 한강버스 안. 배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둥둥 떠 있자 당황한 시민들이 웅성거립니다. 지금 한강버스가 잠시 멈춰서 가지 않고 있는데요. 어디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 도착 시각을 훌쩍 넘긴 끝에 종착지까지 가지 못하고 승객 모두 도중에 하차해야 했습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으로 탑승객들은 안내 방송도 없어 불안에 떨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분도 안 계시고 도착하기 한 2, 3분 전에 승무원분이 이 배 이제 잠시까지 안 간다고, 수업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 앞서 운항 첫날엔 화장실 변기물이 역류해 문틈을 휴지로 막았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고 반대편 차선까지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시 가정동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동차 용품점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2층에 있던 직원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 미리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코시닥 상장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의료기기 회사 대표이사 김모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임원 2명과 공시 담당 직원은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에 패소해 4억 5,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337억 원을 경쟁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식을 팔아 대표이사 김 씨는 9억 9천억여 원, 임직원 3명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 부당 이득을 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접수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214명, 피해액은 1억 3,65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지난 18일보다 14명, 860여만 원 늘었습니다. 경기 광명시에서 124명, 8,1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서울 금천구 64명, 경기 부천시 7명, 경기 과천시 10명, 인천 부평구 4명이 피해를 봤으며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4명, 1명이 피해를 접수했습니다.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최고 경영자 수준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국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긴급 보안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해도 기업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실제적인 보안 점검을 거쳐 당국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2기 집권 뒤 처음으로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분쟁 종식 등 자신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재도약하고 있는 미국의 힘을 강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will deliver a major speech touting the renewal of American strength around the world, his historic accomplishments in just 8 months, including the ending of 7 global wars and conflicts. 관세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을 중재하는 등 자신의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세계 비전도 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will also touch upon how globalist institutions have significantly decayed the world order, and he will articulate his straightforward and constructive vision for the world.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 조치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정상들과의 다자회담도 진행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유엔 총회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짧은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절대 불가를 강조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국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또 미국의 첨단 기술과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한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 교류 보장과 최근 조지아 사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미국 측의 각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우호적 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 총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 정교 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학자 총재 사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컸던 모양이죠. 앞서 실행행위자인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이미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라든가 권진 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메시지도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고 실행행위자가 이미 구속된 이상 지시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한 총재를 구속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혐의 자체에는 경찰 원정 도박 의혹 관련 조사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포함돼 있어서 혐의만 인정된다면 증거인멸 우려는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세 차례에 걸쳐서 소원에 불응하다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자 전격적으로 출석하는 모습 등에 비춰볼 때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이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존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속 이후에 통일교의 반응이 또 눈에 좀 띄고 있는데 사실 강력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총재가 구속되자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일교는 나름대로 세계 기반을 둔 폭넓은 교인들을 보유한 종교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대처하면서 충분히 향후 수사나 특히 재판 절차에서 어느 정도 소명한다면 범죄 혐의가 이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소명하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충분히 일정 혐의는 벗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태도가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 총재가 앞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이겠군요. 한 총재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지금까지 진술을 전격적으로 변동시킬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구속된 이후에 다시 이 특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여타 피의자들도 이와 같은 수순을 밟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부인해왔던 지시나 관여, 부인 사실을 전격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고 재판 내내 한 총재와 특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 사실 영장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왜 기각이 됐을까요? 정원주 씨의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의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 총재 혐의 사실은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만 한 총재를 구속하면서 정원주 씨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에 대해서 법원이 일정 부분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지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는 가담 정도가 소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피의 사실 중 일부는 가담 형태 소명이 부족하다. 범죄 혐의 범위를 두고 그 소명이 부족하다면 법원으로서는 부득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총재가 구속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의 어떤 유착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보일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또 당원 면부까지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실행 행위자이고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나아가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것이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윤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 건진법사가 구속되었고 윤 전 대통령도 별건으로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 여사도 구속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총재도 구속됨으로 인해 통일교 내부에서의 지시나 관여 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퍼즐은 국민의힘과 유착 의혹,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실제로 현안을 청탁받고 관련된 움직임을 보였는가, 나아가서 공모했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도에 따라서 한 총재가 구속된 이상 앞으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움직임, 나아가서 국민의힘과 유착 의혹 수사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2022년 2월에서 3월경에 한 총재를 찾아가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고 있고, 예. 특히나 지난 2023년 권성동 의원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통일교가 집단으로 당원을 가입하게 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외부 업체를 통해서 11만 명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교인 당원 명단을 확보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당시 가입 시기나 책임 당원 여부가 불분명해 구속영장 피의 사실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두고도 향후 국민의힘, 나아가서 권성동 의원이나 한 총재와의 치열한 법리 다툼,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다투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통일교가 개입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이 교인들이 대거 입당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당사자, 교인들이 나의 의지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 사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당법 위반입니다. 당사자의 네.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입당시킨 경우에는 정당법 위반이 성립하고, 나아가서 당원 가입 이후에 당비를 제3자가 대납했다면 이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또 나아가서 특정 인물을 당내 경선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당원 가입을 감행했다면 이는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적용 혐의는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사실관계가 규명됨을 전제로 하는데, 각 당원들, 즉 통일교 교인으로서 국민의힘에 가입한 당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기해서 당원 가입했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물론 그와 같은 진술을 하는 인물들도 있겠습니다만 집단적인 특정식의 당원 가입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와 같은 일부 당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는 집단적인, 즉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강제 가입이라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당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특정식의 집단적인 대규모 당원 가입은 이례적인 일이고, 일부 인사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강제 가입이라는 정당법 위반 사실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DB 데이터를 비롯해서 특정 시기의 책임 당원으로서 일부 인물 선출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규모 당원이 가입되었는가, 이 사실 자체가 규명된다면 적어도 정당법 위반의 적용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상민 전 검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매관매직을 하려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뇌물 혐의로 좀 변경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두 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김 전 검사는 이완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일 씨에게 전달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예. 이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공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이를 전달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청탁금지법 위반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자체로 그 혐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검이 뇌물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는
금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품을 제공하고 그 금품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달받는 자가 단순한 사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김 여사가 온전히 혼자서 이와 같은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구조라면 최대 특가법상 알선수재만 성립할 뿐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이나 일부 공직자와 공모한 형태라면 이때는 뇌물죄가 성립하게 되고 전달한 사람도 역시 뇌물공여죄로 그 혐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훨씬 더 혐의가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김건희 씨의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상당히 재판에 협조적인 모습이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 여사는 무엇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서 건진법사 의혹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정도에 따라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을 다투면서 범죄 혐의를 축소하거나 일부 무죄를 받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혐의 사실을 다투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법정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공익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정 촬영이 가능하지만 예. 재판부는 이 규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그 법정 촬영은 공판 개시 전과 판결 선고 시 한정됩니다. 즉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자체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는 이 대법원 규칙의 규정을 따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방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 사안은 언론사가 신청하냐 촬영 허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검이 적극적으로 중계방송 허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언론사의 법정 방청, 촬영 정도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일정한 인식이 이 촬영 허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검이 중계방송을 신청한다면 그렇다면 재판 과정도 이렇게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과정도 그대로 공개해야 하고 만약 예. 재판부가 판단할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물론 중계방송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판결 선고 시에 당시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26일 오전에 신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오는 26일에 1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보석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이 보석 신청에 대해서 조기에 판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차 공판기일에 이 내란 특검이 구속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만 보석 신문을 통해서 자신의 보석 허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다만 이 보석 신문은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어떤 특정 재판 기일에 동시에 보석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고 보석 신문을 마친 이후에도 그날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나 선고하거나 이 본안 재판이 종료된 시점에 본안 재판과 동시에 결정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예. 재판부가 일단 보석 신문은 1차 공판기일에 이어서 곧바로 진행하는 조기 진행을 선택했지만 이 보석 신문에 대한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구속 기소한 사안이 아니라 기존 구속 기소된 사안에서 10회 연속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 내란 특검이 구속 기소한 재판부도 과연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결과는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 말미에 말씀해 주신 특검의 지금 재판이나 조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점, 이런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의적 보석인 건강상의 이유나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데 특검 조사나 특히 기존 재판에 불출석하는 모습, 여타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대로 보석을 허가해 주었을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가능성을 높인다며 의사들에게 공식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와 학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So taking Tylenol is not good.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임신부의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종교 공동체인 아미시는 자폐증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 groups of people that don't take vaccines and don't take any pills that have no autism. Does that tell you something?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대 들어 미국에서 자폐증이 400%나 늘어난 만큼 이번 발표는 역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이 사실을 의사들에게 통보하고 타이레놀 포장에도 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FDA will issue a physician's notice about the risk of acetaminophen during pregnancy and begin the process to initiate a safety label change. 타이레놀 제조사인 캠뷰는 백악관 발표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의학계도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엉터리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해열제인 타이레놀이 금기시될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Not taking it, not treating the fever probably has more adverse effects that you need to worry about than taking the medication. We have overwhelming information from many years of data. 백악관 발표로 타이레놀 제조사 캠뷰의 주가는 7% 넘게 폭락했습니다. 반면 백악관이 자폐 증상 치료제로 인정한 류코보린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오늘 6년 만에 완전체 새 음반을 발매합니다. 오늘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는 정규 5집 음반에는 타이틀곡 우리들의 순간을 비롯해 신곡 8곡과 기존 발매곡 6곡이 담깁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은 오는 12월 24일부터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연말 단독 콘서트도 개최합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트래블 달성을 이끈 덴벨레가 유럽 무대에서 가장 빛난 선수로 뽑혔습니다. 덴벨레는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5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남자 선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시즌 53경기를 뛰면서 35골에 도움 14개를 작성한 덴벨레는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 1과 프랑스컵, 유럽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오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LAFC 손흥민 특유의 몰아치기 본능이 잉글랜드에 이어 미국 무대에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5골에 도움 2개를 올리며 세 번째 베스트 11에 뽑혔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단 52초 만에 벼락골로 몰아치기에 포문을 연 LAFC 손흥민. 다음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3골이나 퍼부었습니다. 미국 프로 무대 진출 이후 첫 해트트릭입니다. Yeah, it's amazing to get first hat-trick in MLS. I mean, it's very happy, but yeah, grateful to everyone. 이번엔 솔트레이크를 홈으로 불러들여 역전골과 함께 도움 2개도 쌓았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3경기에서 5골에 도움 2개를 올리며 특유의 몰아치기 본능을 선보였습니다. 토트넘 시절 컨디션이 최고조에 이를 때도 짧은 기간 골과 도움을 쌓아 올리는 몰아치기로 유명했습니다. 미국 무대에서도 이게 가능한 건 3연승 동안 12골을 합작한 팀 동료 보안가와의 환상적인 호흡 때문입니다. 보안가에서 손흥민, 다시 보안가로 이어지는 해트트릭 퍼레이드까지 펼쳤습니다. 팀의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은 MLS 역사상 처음입니다.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경기장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빨리빨리 캐치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손흥민은 부안가와 함께 자신의 3번째 베스트 11에 뽑혔습니다. MLS 사무국은 메시와 함께 이들을 LAFC 스타 듀오로 시켜세웠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기업은행에서 뛰다가 이제 처음 이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른 적응을 한 것 같아서 네, 앞으로 현장에서 김민진 선수로 좀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석 황금 연휴 기간 택배 기사들도 사흘에서 최장 닷새까지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CJ 대한통운과 한진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배송 중단을 결정했고 롯데 글로벌로지스는 개천절 당일 그리고 5일부터 9일까지 휴무합니다. 이커머스 업체도 휴무에 동참합니다. SSG닷컴은 추석 당일인 10월 6일 하루 배송을 쉬고 컬리는 10월 7일 새벽 배송을 중단합니다. 다만 쿠팡은 별도의 휴무 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글로벌 상위 2,000대 기업 가운데서도 중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한국 기업들보다 6배 이상 빠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2,000대 기업에 오른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 합산액은 지난 2015년 1조 5천억 달러에서 올해 1조 7천억 달러로 15%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합산 매출액이 95% 늘어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 속도보다 6.3배나 빨랐습니다.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인 오늘도 짙어지는 가을을 느끼기 참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구름만 가득 지나는 가운데 가을볕이 따스럽게 내리쬐면서 아침보다 7도가량 높은 25.7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27도까지 조금 더 오르겠고요. 일교차는 무척 크겠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기온 변화가 무척 큰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밑돌았지만 지금은 가을볕의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 광주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최근 찬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뒤덮은 강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번 주에는 기온차로 인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에 호남에 최고 100mm 이상, 강원 북부 내륙과 충남 내륙, 수도권 많은 곳에도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도 10에서 60mm의 가을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는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서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후 주말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에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와 서해 남부 먼바다, 제주도 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3.5m까지 매우 높게 일 수 있겠습니다.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잘 고정해 두시고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